시청자 여러분, 특집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내부 고발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정보원 그리고 특전사 지휘부에 전화해서 헌법을 어기는 조치들을 주문하고 또 챙겼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국정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뒤에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포함된 명단을 방첩사를 통해 전달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JTBC는 서울 동부구치소 측에 방을 비워두라는 긴급 지시가 떨어졌었다는 증언도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내란 정황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탄핵 찬성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로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류정화 기자. 오늘 국회에서 여러 증언이 터져나오고 또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듯한 발언을 또 했는데 국회가 여러모로 바빴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들 100여 명이 규탄 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윤석열 탄핵하라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을 했는데 내일 표결 전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맞은편에서는 국민의힘도 오늘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상황은 이제 국회 아침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전날까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던 한동훈 대표가 탄핵안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주요 정치인 체포하도록 지시를 하고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구체적인 수감 계획까지 세웠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면서 입장을 바꾼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만나자고 해서 만났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과 오후 1시쯤 한남동 공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 없이는 타개할 수 없다. 그리고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진입을 한 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측근이 연루됐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다.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고 온 한 대표는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이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란 취지로 대통령이 말했다고요? 그런 말을 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올 수도 있다고 해서 한바탕 또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후 2시쯤입니다. 이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고 온 뒤에 윤 대통령이 국회로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그러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이 국회 본청 2층 입구부터 이곳 로텐더홀로 향하는 계단을 가득 메워서 스크럼을 짰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 오는 걸 용인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공식 공지가 나오자 이 1시간 반 정도 만에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해산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사전 협의가 없으면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국회 방문 계획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내일 탄핵안 표결이 예상되는데 여당에서 8표가 이탈하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탄핵 부결을 어제 당론으로 결정한 상황이라 이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는 지금 탄핵 속도가 빠르지 않느냐, 계엄과 탄핵은 별개다 이런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했던 친한계 의원 18명입니다. 이 중에서 8명만 이탈해도 탄핵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조경태, 안철수 의원 등
등 일부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이미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대표와의 회담을 제안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한 대표는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탄핵안 표결까지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저희 국회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점 시청자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유정화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탄핵은 안 된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한동훈 대표가 확인되지 않은 얘기로 경솔하게 입장을 바꿨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선 이상의 중진 의원을 상대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 촉구라며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입장이 바뀌면서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관련 회의를 마치고 나온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대로 내일 당장 대통령 탄핵을 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 말에 이제 동의하시는 의원들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거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인 나경원 의원 역시 당론은 바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당론으로 탄핵 반대의 입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권영세 의원은 탄핵 반대라는 당론과 다른 입장을 낸 환 대표를 향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입장을 바꾸는 건 굉장히 경솔한 일이라며 직격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가 오늘 오전 대통령 직무정지 필요성의 이유로 언급한 자신을 포함해 주요 정치인 체포와 구금 계획이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김기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한 대표를 비판하면서 우리 당이 탄핵에 앞장서는 건 보수 괴멸을 우리 손으로 앞당기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앞서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 친한계 의원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하루 전 당론을 결정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둘로 갈라진 모습이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탄핵 위기에 직면한 대통령실은 오늘 하루 종일 긴박하고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번엔 바로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강희연 기자,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입장 직접 나오고 있는 게 없는데 대통령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위기감은 더 커진 상태입니다. 이 사실상 상황을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였던 한 대표와의 회동도 빈손으로 끝나면서 윤 대통령의 고심은 더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 직후엔 진지하게 현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고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만남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전격 방문해서 입장을 밝힐 거란 이야기가 돌았는데 또 계획이 없다고 뒤늦게 밝히는 등 상당히 어수선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오후 한동훈 대표와 회동을 마친 직후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가서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통상 대통령이 이동할 경우 교통 신호를 통제하는데 국회 일대의 도로가 통제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국회 방문 계획이 없다면서 뒤늦게 입장을 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과 또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내일 표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윤 대통령이 별도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현재로선 오늘 대국민 담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새벽 계엄령 해제를 발표한 2차 담화 이후부터 사흘째 침묵 중입니다. 사실 오늘까지도 대국민 담화를 한다, 안 한다를 놓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선 당초 내일 탄핵 소추안 표결을 보고 난 뒤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해왔는데요. 오늘 오전 한 대표가 탄핵 찬성 취지의 발언을 하고 또 회동을 한 직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엔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출입 기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대통령실은 오늘 대국민 담화는 없다는 입장을 조금 전 전해왔습니다. 다만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강연입니다. 이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이후 방첩사를 통해 넘어온 이 정리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엄 명령으로도 할 수 없는 초헌법적인 내란 지휘를 대통령이 직접 한 셈입니다. 먼저 구혜진 기자입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은 비상계엄 발표 직후인 10시 53분입니다. 홍 차장이 국회 정보위에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홍 차장에게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홍 차장이 전화를 받자 윤석열 대통령이 봤지라 물었고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걸 봤다고 대답하자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단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직접 지휘했다는 겁니다. 이후 홍 차장은 육사 후배이기도 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여 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체포 대상자 명단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등을 비롯한 여야 유력 인사와 법조계 인사, 선관위 관계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참고적으로 김민석 저희 최고위원이 형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 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란 지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됐을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홍 차장은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잡으라 한다고 보고했지만 계엄에 개입하지 않고 피하는 분위기라 더 이상의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폐지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부활해서 여야 인사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체포 명단을 받아 적던 홍장원 1차장은 대통령이 말 그대로 미쳤다고 생각해서 메모하는 것도 중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대공수사권까지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홍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해 무엇을 도와주면 되냐고 물었더니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다며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야 당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장까지 체포한다는 말을 들은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해 메모하던 것조차 그만두었고 지시사항을 일체 이행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증언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 엑스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친 엑스 그래서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계엄이 이제 받아들여서 해제된 다음에 퇴근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국내 정치 개입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올 초 폐지된 뒤 경찰로 기능이 넘어갔습니다. 계엄 사태라 하더라도 법 개정 없이 특히 정치인 체포 목적으로 대통령이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부여하는 건 불법입니다. 대공수사권 부활을 주장해오던 국정원마저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시를 거부했지만 위법한 지시를 내린 윤 대통령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특전사령관도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가고 있느냐고 대통령이 직접 물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챙기고 사실상 지휘했다는 건데 박소연 기자입니다. 특전사 소속 대테러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부대 중 하나입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로 이동 중 윤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때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사령관님 전화로 비아폰으로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군의 이동까지 챙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이동 상황만 물어보셨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곽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20분 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작전 수행 동안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그 지시를 받았는데 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거군요. 제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지시까지 받은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대통령의 참모일 뿐 군 지휘권이 없는 국방장관의 이런 지시는 위법입니다. 곽 사령관 역시 지시 내용이 위법하다고 보고 지시를 이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건 위법 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당연히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된 명령이라서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곽 사령관은 제2의 계엄 명령이 오더라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였는데 그마저도 2분 만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취소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다가 비슷한 시각 홍장원 1차장이 국회에 나와 폭로하자 서둘러 걷어들인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첫 공식 입장을 낸 건 오늘 오후 1시 반쯤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2분 만에 돌연 삭제를 요청해왔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단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 정보위에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사실상 거짓 해명인 게 드러나자 서둘러 입장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역시 해명이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국정원은 윤 대통령이 홍장원 1차장에게 체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홍장원 1차장에게 직접 확인했다며 오보라고 말했습니다. 차장에게 혹시 그런 지시를 받았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오보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홍장원 1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자 조 원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로 해명을 대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길어지는 침묵에 더해 대통령실과 국정원의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오늘 터져나온 증거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지휘했다는 건데 유선희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 게 벌써 4명 아닙니까?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라고 말한 게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렇게 4명입니다. 네. 그중에 홍 차장이 했던 얘기가 가장 충격적이죠.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직접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 뜻에 따라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은 이제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뭐 707 부대가 어디쯤에 있느냐 이런 현장 확인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시를 받은 게 2명, 이렇게 확인 전화를 받은 게 2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초기 작전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이 야당 경고용 계엄이었을 뿐이라고 했다던데 오늘 나온 증언들을 보면 사실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엄 선포 다음 날이죠. 지난 4일에 용산에서 열린 당정대 회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계엄은 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용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제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것이 결국 지난번에 계엄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네, 하지만 오늘 확인된 지시 내용은 이런 게 아니었죠. 그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 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전화를 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특전사령관의 증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고가 아니라 사실상 국회를 좀 마비시키려고 했다라고 보이는 대목이거든요. 네. 또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뜻에 따라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냈거든요. 이거를 야당에 대한 경고 수준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이 내란을 지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많지 않습니까? 네, 계엄 선포부터 지휘까지 이 모든 과정이 위헌적이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우선 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됐고요. 국회에 또 계엄을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계엄령 하에 있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를 당하지 않을 특권이 있는데 체포조를 운영을 했죠. 그리고 국회를 그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를 하면 그 계엄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국회의원들을 이제 끌어내서 그걸 막으려고 했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증언에 대해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했다는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면서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네, 여기에 있다고 그 합니다. 체포 대상자라는 말이 언급이 됩니다. 네. 그 체포 대상자가 우원식 국회의장,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 조국혁신당 대표, 그리고 심지어 여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도 위헌적이었지만 이런 그 국회의장, 뭐 여야 대표들을 다 이렇게 잡아들여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 이것은 헌법상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헌법학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명백히 헌법기관의 어떤 권한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지시키려고 했던,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으로서 위헌임이 명백하고 내란죄의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은 취임 선서 첫머리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겠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윤 대통령은 뭐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다, 내지는 혹은 뭐 계엄 작전을 지휘했다 정도가 아니라 헌법상 국헌 문란을 지시하고 또 시행을 한 내란을 지휘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증언이 지금 국회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도 아직 밝히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선희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상황을 직접 지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사과도 설명도 없습니다. 계엄을 또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아무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직접 지휘했다고 폭로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같은 군 개입이 또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제2의 계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국회의 제지로 끝났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1차장은 군의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개입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 차기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물이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국방 포럼을 같이 한 사이인데 김용혁의 영향력 아래에 내려 있는 분이며 대통령이 다시 마음 먹으면 김용현 국방부장이 뒤에서 움직여서 이 문제를 갖다 엎으려고 그럴 것이다. 다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나아가 계엄군을 실제로 지휘하기도 했던 김 전 장관이 최 신임 장관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최 후보자는 육군 참모차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뒤 전역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 캠프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역할을 한 서울 안보포럼을 이끌어왔습니다. 김 전 장관의 육사 세기수 후배이기도 합니다. 야당에선 당장 오늘 밤이라도 제2의 계엄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새벽에 또 뭔가 일을 벌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긴 합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뒤에도 줄곧 침묵을 지키면서 또 다른 계엄 시도에 대한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관 직무 대행 중인 국방부 차관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또 요구하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면서 군 통수권자에게 항명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계엄군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출국 금지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차 계엄에 대한 공포가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국회 운동장은 헬기가 내리지 못하게 대형 버스들로 채워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여인영 방첩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핵심 가담자들입니다. 국방부는 이들을 직무 정지시킨 뒤 다른 부대에서 대기하도록 했고 향후 보직 해임까지 검토 중입니다. 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들 세 사령관, 병력을 출동시킨 지휘관 등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비상계엄이 또다시 선포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 병력 이동은 합참에서, 방첩사 요원 이동은 국방부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또 방첩사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를 폐기하거나 조작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군에서 2차 계엄을 준비하는 정황이 있다며 거듭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국회 잔디광장과 운동장에 대형 버스를 이동시켰습니다. 2차 계엄 우려 속에 군 헬기가 경내에 착륙해 병력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검찰은 국정농단 이후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본격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어제만 해도 다른 혐의부터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지휘했다는 정황이 잇따르면서 하루 만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특별수사본부 구성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휘할
지휘부는 결정이 됐고 수사팀 평검사들도 선발이 됐습니다. 기존의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들과 대검 연구관 그리고 중앙지검 파견 검사 등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 명으로 팀이 꾸려졌습니다. 기존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에는 검사 30명으로 특수본이 꾸려졌는데요. 이번 내란 수사 특수본에는 군 검사와 군 수사관을 파견받을 예정이어서 전체 규모는 이때와 비슷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검찰은 어제만 해도 이 내란죄가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좀 고심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적용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직접 지시가 드러나는 등 윤 대통령의 혐의는 이 직권남용 혐의를 넘어서 내란 혐의까지 짙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어제보다 탄핵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경찰이 100여 명 규모로 전담팀을 구성한 상황에서 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비판의 화살이 검찰로 향할 수 있습니다. 특수본 구성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해 구성을 했는데 하지만 이 박 장관은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총장 지휘권을 가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특수본 수사에 관여를 하게 될 경우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심이 되겠군요.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앞선 보도에서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군과 국정원에 지시를 한 사실들이 드러났는데요. 내란죄 피의자 상태인 윤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의지를 표명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 또 공감한다는 반응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저희가 반복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수사가 늦어질수록 증거들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 수사의 신호탄은 결국 자연인 신분이 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병 확보가 될 걸로 보입니다. 출국 금지가 됐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체포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서 증거 확보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팀을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과 국회 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아서 압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네, JTBC는 계엄 선포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비밀 회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회동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도 참석했던 걸로 확인됐고 참석자가 더 있을 걸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날부터 내란죄 수사 대비에 들어간 건 아닌지, 명색이 대통령 안가에서 과연 대통령은 빼고 이들만 만난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삼청동 옛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 당시 JTBC가 포착한 장면입니다. 수행원 2명을 거느린 남성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이 남성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법제처는 법령 심사와 해석 등을 담당합니다. 검사 출신인 이 처장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 변호를 맡는 등 측근으로 꼽힙니다. 취재진은 카메라에 포착된 이 남성이 이 처장 본인이 맞는지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JTBC가 확인한 3명이 모였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 안 가요. 근데 왜 가요? 그 장소 누구 만났습니까? 저 행안부 장관하고요. 저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법제처장님하고. 이상민 장관은 내란죄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 동시에 수사기관인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 책임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런 이 장관을 수사할 검찰 조직의 상급 기관장입니다. 내란죄 혐의자와 수사 조직의 상급 기관장 그리고 대통령 측근까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공식 기록 없이 비공개로 만났다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입맞추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관장이 모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용차로 보이는 제네시스 G80 2대 탑승자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사와 수행원이 대기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안가 근처에선 군인이 머물렀습니다. 박 장관은 단순한 연말 모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그러니까요.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 없이 기관장들끼리 연말 모임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박 장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 자체가 내란죄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연 기자, 이제 본격 수사가 시작이 될 텐데 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었는지, 동선은 어땠는지 좀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간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움직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지난 3일 저녁 8시 22분쯤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한두 시간 뒤에 중요한 얘기가 있을 것이다, 대기하라,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2시간 전부터 이 대기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린 겁니다. 이어 밤 9시에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국정원 1차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이 내란죄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국정원 1차장은 대통령이 봤냐, 계엄 선포를 한 걸 봤냐 이 뜻이겠죠.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정리해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국정원 차장에게 지시를 내린 건데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도 있죠? 네, 윤 대통령의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에 국정원 1차장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네.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했다.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고, 통화를 꺼려하던 방첩사령관이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하자 말을 시작했다는 게 국정원 1차장의 설명입니다. 방첩사령관은 국회에 체포조가 나가 있다. 소재 파악이 안 되는데 검거 지원을 해달라.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의 이름을 불러줬다고 합니다. 이번에 싹 잡아들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로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이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한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이 자정쯤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 물었다는 게 곽 사령관의 기억입니다. 자정을 넘은 직후에는 군은 국회 경내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시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때 상황이 어떠냐 이런 대통령의 질문에 복잡하다 이렇게 답하자 알겠다고 했다는 게, 대통령이 알겠다고 했다는 거죠. 알겠다고 했다는 게 수방사령관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에서 직접 전화를 여기저기 돌리면서 직접 지휘도 하고 상황도 파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여럿 나온 거죠? 네, 사실상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일 새벽 1시 무렵에는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요. 대통령은 용산 국방부 내에 있는 합참 지휘통제실을 잠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통령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대통령은 이 3시간이 지난 오전 4시 27분에 비상계엄 해제 관련 담화를 했습니다. 계엄 해제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 6시간에 걸친 움직임 곳곳에 대통령의 내란죄 단서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계엄 사태에 동원된 군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서 내부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을 저희가 실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의 현장 최고 지휘관 이상현 여단장입니다. 국회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임무가 내려와서 처음엔 국회에 테러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장에 도착해 민간인들과 마주하면서 그게 아니란 걸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입니다. 헬기를 타고 온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을 때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200여 명은 군용 차량을 타고 국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원스타 준장으로 현장 최고 지휘관인 이상현 1공수 여단장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 차량에 막 시민들이 에워싸고 그래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거는 현장에 있는 부대들 그런 정보밖에 없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이 여단장이 부여받은 임무는 하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령관님의 그 VTC로 지휘관들 등장한 상태에서 임무받았습니다. 국회의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 그런 임무였습니다. 국회는 일공수 여단이 관할하는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상시 훈련도 김포공항도 담당하고 있고 지하철역도 담당하고 있고 이런 주요 시설을 대테러 임무를 맡고 있거든요. 상부에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군사적인 상황인지 테러리스트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부로 들어가서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 임무를 받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려고 노력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계통으로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임무인지. 그런데 정보계통으로도 특별한 상황을 잘 모르겠고 제가 그래서 이거 우발적인 국회와 관련된 것도 있겠다. 국회로 출동해보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작전이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거의 시민들도 많이 있었고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국회 보좌관들이다. 국회 보좌관들하고 대치 중이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원들에게 총을 뒤로 매라고 했고 충돌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개입하면 안 되겠다. 접촉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라. 민간인 절대 충돌하지 마라.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총기를 뒤로 매라. 이후 이 여단장은 앞서 국회로 진입한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상현 여단장은 또 실탄을 챙겨가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을 듣지 못한 이 여단장은 실탄 500발을 자신의 차량에 일단 싣기만 했고 대원들에게 나눠주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박준우 기자입니다. 제대로 된 설명이 없던 상부는 실탄을 챙기라는 추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상관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현장에서 대대장급이 실탄을 통합 보관하라고 했지만 이 여단장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단장인 자신이 직접 보관하기로 한 겁니다. 사령관님이 이제 추가 지침으로 탄은 개인별로 지급하지 말고 지역대장이나 대대장이 통합 보관해라 라는 이제 지시를 받았는데 제가 한 실탄 500여 발 제 차량에다가 우발 상황 대비해서 가지고 왔죠. 출동한 대원들에게 공포탄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탄, 공포탄도 들고 가지 말고 탄약고에서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음용 지시하면 그때 불출해라 라고 지시했고 국회로 진입하려던 병력을 뒤로 물리기도 했습니다. 들어가지 말고 차에 들어가서 대기해라 라고 해서 나머지 병력들은 다 차량으로 다 복귀시켰습니다. 1공수여단은 12.12 군사반란에 투입됐던 부대입니다. 우리 부대가 12.12 했던 부대에 오명을 싣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시는 이런 불명예의 주홍글씨를 가슴에 박아서 되겠습니까? 투입된 장병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 여단장은 인터뷰에 나선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책임 없고 이걸 지시한 나의 책임이다. 나와 내 상관들의 책임이다. 지휘관의 지시를 따라야 했던 부하 공수대원들은 무슨 작전을 수행하는지 모르고 그날 출동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이뿐 아니라 계엄 당시 국회 경계를 맡았던 수도방위사령부의 이진우 사령관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 현장 상황이 어떠냐고 물으면서 계엄 진행 상황을 직접 파악했다는 겁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사안이 위중하니 대기하란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TV에서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TV로 성명을 내시기 전에 바로 한 10분 전 정도에 장관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안이 지금 위중해서 집무실에서 좀 대기하라고. 그래서 집무실에 대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TV를 보고 아셨다? 네네. 이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먼저 국회로 출동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전 수행 도중 윤 대통령으로부터 4일 새벽 0시쯤 직접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거기 상황이 어떠냐.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앞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작전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취지입니다.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는 국회 본청 외곽경계를 담당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당시 병력 110여 명 정도가 현장에 있었지만 실제 국회 본청 외곽에 투입된 병력은 40여 명 정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많아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장갑차 등은 일체 출동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방사 병력들이 탄약 대신 공포탄을 가져갔고 총기를 차에 놓고 내리도록 지시했다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도 내놨습니다. 맨몸으로 들어갔습니다 했더니 참모총장께서 잘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오케이 굿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굿. 근데 그 제가 기억이 다 잘 안 나. 이 사령관은 국민 여러분과 장병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며 다시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싹 다 잡아들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는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정치인들을 체포한 뒤 실제 구금할 장소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과천 수감 장소라는 특정 억류 시설까지 언급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도방위사령부 수감시설은 계엄령 발령 매뉴얼에 따라 가용시설인지 확인하는 수준의 조치였다고 해명했는데 계엄 선포 당시 실제 체포자에 대한 수감시설을 점검하는 절차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오늘 오후 국회 정보위원들과 만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여 사령관에게 이 같은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대통령 지시를 전했더니 여 사령관이 한동훈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1차 검거, 2차 검거 대상자를 축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의 구금에 조사할 예정이다.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정치인 체포조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 구금하려 했던 구체적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냈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죄의 공범으로 고발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걸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JTBC는 이날 추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대표마저 빼내려는 시도를 했다는 주장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일 0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헬기에서 내린 군인들이 국회 본청을 둘러쌉니다. 자칫하면 국회가 계엄군에게 점령돼 계엄 해제가 무산될 수도 있었던 상황. 이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에 있으라고 수차례 연락을 합니다. 이때 한동훈 대표와 10여 명의 친한계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JTBC에 원내대표단 중 한 명이 직접 본회의장에 와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빼내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 등 친한계 의원을 본회의장에서 이동시켜 정족수를 미달나게 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JTBC에 추 대표 측이 정족수까지 확인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며 이에 추 대표가 국회 의결을 막으려는 용산의 뜻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 원내대표에게 새벽 1시 30분에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알렸고 추 원내대표는 너무 빠듯하다, 의원들을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JTBC에 마지막 메시지가 당사에 있으라인데 어떻게 의원들을 모으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 측은 JTBC에 당대표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부른 사례가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죄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비상계엄령이 발표되자마자 선관위에는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순간이 포착된 CCTV 영상을 저희가 단독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특이한 점은
국회와 달리 선관위에는 앰뷸런스와 빈 트럭이 함께 출동했다는 점입니다. 체포와 물리적 충돌, 그로 인한 유혈 사태를 대비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밤 자정을 넘긴 시각, 군용 차량이 서울의 한 골목길에 들어옵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한 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향하는 겁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이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이라고 적힌 대형 버스 2대도 연이어 지나갑니다. 군인이 열을 맞춰 지나가자 길거리를 지나던 시민은 깜짝 놀랍니다. 차에서 내린 군인들은 청사를 둘러싸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선관위에 투입된 차는 군용차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을 실은 검은 차 바로 뒤로 구급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구급차가 청사 주변으로 다가오자 군인들이 달려와 주차를 안내합니다. 이 구급차는 주택가 한켠에서 군이 빠질 때까지 함께 대기했습니다. 과천 청사에서도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태운 차량들이 도착하고 바로 뒤에 구급차 한 대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선관위 주차장 안에서 버스와 함께 대기합니다.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면서 물리적 충돌과 이로 인한 유혈 사태를 대비한 정황입니다. 계엄군은 아무것도 담지 않은 텅 빈 대형 트럭도 갖고 왔습니다. 관악청사에 텅 빈 트럭이 도착하자 군인들이 일제히 달려가 주차를 안내합니다. 과천 청사에도 트럭이 들어갔지만 계엄군이 철수한 새벽 2시쯤 함께 철수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 언론에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시스템과 시설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텅 빈 트럭에 선관위의 각종 시스템과 자료 등을 담으려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이 압수한 건 5명의 휴대폰이 전부입니다. 선관위는 오늘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계엄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이날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건물 3곳을 전부 장악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은 경계총 자세로 건물 전체를 에워쌌습니다. 전자장비를 메고 가는 군인들도 포착됐는데 선거 관련 데이터를 빼가기 위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국회의원을 가두기 위해 선관위 건물을 봉쇄하는 모습도 저희가 확보한 CCTV 영상에 담겼는데 계속해서 김휘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섭니다. 군인 10여 명이 내려 선관위로 진입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채 5분도 안 된 때입니다. 경찰 버스는 선관위 정문을 막아버립니다. 군용 승합차에선 소총을 든 완전군장 계엄군들이 우르르 내려 들어갑니다. 무장 군인들을 태운 군용 대형 버스도 도착합니다. 경찰 차량에서 내린 경찰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은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도 장악했습니다. 소총과 투시경 등 완전군장을 한 계엄군들이 주차장에 가득합니다. 곧바로 계엄군들은 경계총 자세로 건물 벽을 따라 줄지어 섰습니다. 경계총 자세를 한 계엄군들은 주택가와 맞닿은 측면 등 건물 전체를 에워쌌습니다. 장교들끼리 웃으며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전자장비를 등에 맨 군인들도 투입되고 계엄군들이 군용 배낭에 무엇인가 가득 담아 옮기기도 합니다. 계엄군들이 철수하자 두려움에 떨며 숨죽이고 있던 주민들이 그제야 문을 열고 나와봅니다. 처음 전 전쟁이 난 줄 알고 진짜 그래서 되게 좀 당황했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여기 주택가고 군인들이 막 무리해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모습에 좀 많이 좀 두려웠고 되게 긴장됐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도 계엄군이 장악했습니다. 연수 일정이 없을 땐 텅 비어있는 건물입니다. 국회의원 구근 장소로 검토됐던 장소입니다. 이곳 역시 경찰 버스가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날 투입된 계엄군은 300명에 이릅니다. 전쟁하듯 선관위를 장악했지만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만 압수했습니다. 선관위 서버실도 둘러봤지만 휴대전화로 사진만 찍어갔습니다. 선관위를 장악해 부정선거를 확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계엄군들이 따르지 않은 겁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네, 저희가 단독 입수한 선관위 CCTV 전해드렸는데 이를 입수한 정인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부정선거 수사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내라고 선관위로 보냈다는 겁니다. CCTV에도 그런 정황들이 담긴 거죠? 네,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이 필요 없으니 즉각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 한 걸로 보입니다. 네. CCTV를 보시면요. 계엄군이 도착하자마자 방호실로 들어가 마구 뒤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방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네. 이 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와 관악청사에 아무것도 실려있지 않은 텅 빈 대형 트럭을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선관위에서 지금 이렇게 비교 화면이 나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 선관위에서 대규모로 자료를 가지고 나오려 한 걸로 보이는데요. 또 각종 전자장비로 보이는 장비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실제 어떤 걸 갖고 나갔습니까? 요란하게 선관위를 장악한 것 치고 압수한 건 당직자 휴대전화 5대뿐이었습니다. 네. 이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저곳이 서버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서버 장비를 전체적으로 훑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로 사진만 찍었습니다. 네. 이 부정선거 주장, 극우 인사들이 해온 건데 수사기관이 늘 아니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엄군을 보낼 만한 부정선거와 관련한 새로운 단서들이 잡혔던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한 극우 인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고 고발했는데요. 지난 8월 경찰은 부정선거 근거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했고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21대 총선과 22대 총선 때도 부정선거라는 고소고발이 잇따랐지만 모두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네. 수사기관이 매번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온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의혹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믿고 있던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아무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믿게 된 건가요? 윤 대통령이 즐겨봤다고 알려진 극우 유튜버들이 자주 주장해온 게 바로 이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관위의 썩은 함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에 지금이라도 착수해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도 제대로 파헤쳐 주기 바란다. 여차하면 부정선거 수사 지금 다 잡고 있으니까 그냥 너들 날리겠다. 까불지 말아라 하는 경고용. 네,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등 윤 대통령이 즐겨 쓰는 단어들도 다 이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세계관에서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네.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세계관을 이해해야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낸 이상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였습니다. 네, 국회와 선관위로 계엄군을 출동시킨 충암고 출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부대 안에 전두환 씨 사진을 걸어도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달 육군 인사 이동 건의가 있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걸 거절하면서 여인형 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모두 자리를 지켰고 이들은 그대로 계엄군 지휘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계엄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후반기 장성급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까지 중장급 인사가 단행됐지만 육군은 누구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시 군 내부에서도 장군 숫자가 가장 많은 육군에서 중장급 인사가 없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육군 중장 인사가 나지 않은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반대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중장 진급 인사로 3명을 내정했는데 김 전 장관이 이를 거절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을 주도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이 3사람은 모두 중장입니다. 중장급 인사가 단행되면 이들의 보직도 연쇄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1980년 계엄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의 사진을 부대 안에 걸어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사진은 걸만하고 김재규 사진은 걸만하지 않다는 정치적 판단이 담겨 있는 점. 여러 가지 국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적절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저는 거기에 잘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 사령관은 국회 지적에도 여전히 전두환의 사진을 걸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지침상 여 사령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사진을 제거할 수 있는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위헌적인 계엄 선포가 어떻게 이뤄졌던 건지 이걸 심의했던 국무회의 회의록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직원이 오늘 회의 속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도 충암구 출신인 이상민 장관의 지휘 아래에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평소라면 국무회의에서 사회를 보고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했을 김한수 행안부 이정관.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열리는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의정관실이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 찾아가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속기나 녹음을 했는지 여부도 듣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국방부에도 재차 공문을 보내 회의록 초안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시간 끌기를 하는 사이 기록이 사라지거나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상황이 긴급한 만큼 국가기록원장은 폐기 금지를 결정 통보하고 시정 조치까지 신속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장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공식 기록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만 폐기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만든 간단한 메모지란 그 개인이 갖고 있지 기록물 관리 기관이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또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폐기 금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면 요청 없이도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 태도에 더해 기록원장은 행안부 실장급인 것도 우려를 더합니다. 폐기 금지 조치에 대해 보고를 하고 논의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최측근입니다. 또 이번 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피의자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른바 충암고 라인, 이 충암고 출신들이 계엄 사태를 주도하면서 애꿎은 충암고등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학교에 항의가 잇따르고 학생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급기야 학교 측은 교복 대신 사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충암고등학교가 오늘 배포한 가정통신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내년 2월 종업식 때까지 학생들이 사복을 입고 등교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교복을 입고 다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타겟팅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국가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린 몇몇 사람들이 충암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암고 8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1년 앞선 7회 졸업생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이 학교 동문입니다. 이른바 충암파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어르신분들이 충암고 옷 입고 교복이나 학생의 옷 같은 거 입고 있으면은 그냥 충암은 안 된다는지 아니면 그냥 원래부터 그랬다고 그러면서 학교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이런 인물들이 여기 나올 수 있냐라고 굉장히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지나가면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제 차를 두들기거나 이런. 학생들은 지나친 비판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랑 아무 연관도 없는데 자꾸 왜 엮는지도 모르겠고요. 저희한테 피해만 계속 가는데 정말 그만해 주셨으면. 충암고는 학생들에게 상대의 행위가 과도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 또는 경찰서로 알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사흘째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증시에서 돈을 빼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엑소더스가 더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이틀 연속 하락한 코스피는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빨라지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장중 2,400선이 무너졌다가 결국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흘 동안 3% 가까이 빠진 겁니다. 코스닥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2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사흘간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팔아치운 돈만 1조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 움직임은 하반기부터 본격화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인 주식 투자 규모는 3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부진한 기업 실적 영향으로 보이는데 탄핵 정국이 이런 움직임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입니다. 하반기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기업 이익 모멘텀이 둔화되는 환경 쪽으로 바뀌어 있고 바닥을 확신할 수는 없는 게 진행되고 있는 불확실성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마저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가 벌어진 4일 하루에만 서학개미 자금 2조 원이 빠져나갔는데 이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은 연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던 밸류업 프로그램은 힘이 빠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과거에도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번 사태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국은 혼란한데 미국에선 트럼프가 당선되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만 놓고 보면 비슷한 점이 참 많은데 전문가들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왜 그런 건지 공다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발점이 된 JTBC 태블릿 보도 이후 코스피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2,000선이 붕괴됐고 1,950선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러다 12월 초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자 조금씩 반등하더니 이듬해 3월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본격적인 상승 국면을 탔습니다. 이번에도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리겠지만 길게 볼 땐 결국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 실적에 따라 움직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문제는 8년 전보다 더 비관적인 지금 우리 경제 상황입니다. 당시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3%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17년 국내 반도체 무역 수지는 1년 전보다 배로 뛴 데 이어 그 이듬해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미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타기 시작한 현재 반도체 시장과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때는 정말 완전히 신기술이 등장을 한 거였고 지금 AI는 계속 쌓아져 오던 기술이 좀 활용이 더 많이 되고 있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갑자기 확 늘어난다든지 그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트럼프 당선이란 변수도 8년 전과 똑같지만 지금은 더 위협적입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에서 오르내렸던 반면 장기간 이어진 고환율로 이젠 1,400원을 훌쩍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 수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기라도 하면 우리 기업 실적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기 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통상 관련 협상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 소비 부진으로 우리 내수마저 얼어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정치 리스크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한국의 계엄 사태를 놓고 미국 정부 인사들이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연일 윤 대통령을 작심 비판하고 있습니다. There's a number of questions that both w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and those questions certainly need to be answered. And the issuance of martial law and the implications that such a measure would have had for individual rights and liberties certainly is a matter to be taken incredibly seriously. 전날 심각한 오판이라고 직격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Deeply unpredictable and unlikely. And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동맹국 정상을 직접 비판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한미 동맹의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엄 여파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일본만 찾기로 했고 핵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한미 핵협의그룹 NCG 회의와 도상훈련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 결과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The impeachment process that you mentioned, that is an internal process within the ROK, which we expect will be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ROK Constitution. 특히 한미 동맹은 특정 대통령을 넘어선다면서
탄핵안 통과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This relationship, this alliance, this partnership that we hav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t transcends any particular president or government on both sides of the Pacific Ocean.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조금 전 막 들어온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자, 한민정 기자, 방금 대형 버스 한 대가 관저 방향으로 올라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6시 35분쯤에 이곳 대형 버스 한 대가 대통령 관저 방향 쪽으로 들어가는 걸 저희 취재진이 목격을 했습니다. 현재 해당 길목은 모두 통제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버스는 잠시 멈추기는 했지만 거의 곧바로 통제선이 열려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육군 버스와 외형이 매우 비슷해 보였는데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버스가 수사와 관련된 차량인지는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버스로 보이는 차량이 관저를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목적인 건지 상황이 어떤 건지 좀 확인이 되는 대로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 함 기자가 현장에 몇 시간째 지키고 있었잖아요. 오늘 상황 어땠습니까? 네, 아까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취재진이 이곳 관저로 바로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 인력들이 저희 취재진을 보자마자 이제 들어가는 길목에서 한 300m 넘게 떨어진 곳으로 내쫓았습니다. 어제까지는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었던 곳인데 오늘은 접근이 제한이 된 겁니다. 현재는 대통령이 관저로 향하는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확인해서 출입을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안을 제가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국민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고 혼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국정에 손을 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서 JTBC 한민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일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뤄지죠. 현재 국회 앞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는데 집회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은진 기자, 시민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저녁 6시부터 이곳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날씨 영상 2도로 서 있기 굉장히 추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입김을 내뿜으면서 또 핫팩을 손에 비벼가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주최 추산으로는 지금 이곳에 최소 3만 명 정도는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퇴근을 마친 시민들이 3, 4, 5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이따가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 오늘로써 사흘째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만난 시민들 얘기 들어보니 아직까지도 화가 너무 나고 그날의 공포를 잊을 수 없어서 촛불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민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목소리를 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엊그제도 새벽 2시, 3시에 깨서 8년 전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뀔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바뀌지는 못했고. 네,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내일 탄핵 소추안 표결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클 걸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민들이 연단에서 하고 있는 자유 발언 들어보면요. 우선 헌법을 무시한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고요. 또 내일 국회의원들이 탄핵안 투표 어떻게 하는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자유 발언 뒤에는 원래 행진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워낙 갑작스럽게 잡힌 집회다 보니 아직 경찰 허가를 못 받아서 오늘은 행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인력이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네,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점심부터 전국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이 이곳 여의도에서 예정이 돼 있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이 시민들은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국회 앞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냐 또 가결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촛불 시위의 방향성과 또 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JTBC 이은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는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의 심장으로 통하는 대구에서도 시민들이 사흘째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대구 동성로로 가보겠습니다. 윤도열 기자, 시민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탄핵 집회는 오후 5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선 집회는 모두 끝이 났고요. 지금은 또 다른 시민단체가 7시부터 집회를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동성로로 모이기 시작한 건 지난 4일부터입니다. 3일 밤 개헌 선포 그리고 사과 없는 해제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벌써 사흘째 이곳으로 매일 밤 1,000명 넘는 시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 그리고 과잠이라고 부르는 학교 점퍼를 입고 온 대학생들 그리고 머리가 희끗한 중년과 노년층들 어른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애 9살인데 돌 때 둘째 애가 9살인데 돌 때 업고 광화문을 갔어요. 근데 지금 9살인데 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탄핵 반드시 돼야 되니까 끝까지 할 것 같습니다. 네, 대구는 윤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데 계엄 사태 이후에는 대구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죠? 네, 지난달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떨어진 TK 지지율에 대해서 부모 마음으로 잘하라는 의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대구 지지층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데 이곳 대구에서 시민 66.2%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 지지율도 2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대구 지역 캠퍼스 곳곳에는 탄핵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 7개 대학 민주동문회에서 국민의힘도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주말에도 계속된다고 하죠? 네, 어젯밤 제주시청 앞에서는 도민 700여 명이 모여서 두 번째 탄핵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광주, 대전, 강릉 등 전국 주요 도시 대부분에서 매일 밤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내일은 상당수가 서울로 집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곳 대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도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주말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촛불 집회 현장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 터져나온 내부 고발, 매우 중요한 증언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1차장의 한 증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이 기회에 싹 잡아들여 다 정리하라고 했고 이후 방첩사를 통해 넘어온 정리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 대표도 포함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계엄 명령으로도 할 수 없는 초헌법적인 내란 지휘를 대통령이 직접 한 셈인데 먼저 구혜진 기자입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은 비상계엄 발표 직후인 10시 53분입니다. 홍 차장이 국회 정보위에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홍 차장에게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홍 차장이 전화를 받자 윤석열 대통령이 봤지라 물었고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걸 봤다고 대답하자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단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직접 지휘했다는 겁니다. 이후 홍 차장은 육사 후배이기도 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여 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체포 대상자 명단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등을 비롯한 여야 유력 인사와 법조계 인사, 선관위 관계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참고적으로 김민석 저희 최고위원이 형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 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란 지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됐을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홍 차장은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잡으라 한다고 보고했지만 계엄에 개입하지 않고 피하는 분위기라 더 이상의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국정원 1차장은 이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여야 인사들을 체포하려 올 초 폐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준다고 했고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체포 명단을 받아 적던 1차장은 말 그대로 미쳤다고 생각해서 메모하는 것도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대공수사권까지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홍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해 무엇을 도와주면 되냐고 물었더니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다며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야 당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장까지 체포한다는 말을 들은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해 메모하던 것조차 그만두었고 지시사항을 일체 이행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증언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미친 X. 그래서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계엄이 이제 받아들여서 해제된 다음에 퇴근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국내 정치 개입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올 초 폐지된 뒤 경찰로 기능이 넘어갔습니다. 계엄 사태라 하더라도 법 개정 없이 특히 정치인 체포 목적으로 대통령이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부여하는 건 불법입니다. 대공수사권 부활을 주장해오던 국정원마저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시를 거부했지만 위법한 지시를 내린 윤 대통령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특전 사령관 역시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가고 있느냐고 대통령이 직접 물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상황을 직접 챙겼다는 건데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전사 소속 대테러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부대 중 하나입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로 이동 중 윤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때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사령관님 전화로 비아폰으로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군의 이동까지 챙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이동 상황만 물어보셨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곽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20분 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작전 수행 동안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그 지시를 받았는데 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거군요. 제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지시까지 받은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대통령의 참모일 뿐 군 지휘권이 없는 국방장관의 이런 지시는 위법입니다. 곽 사령관 역시 지시 내용이 위법하다고 보고 지시를 이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위법 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당연히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된 명령이라서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곽 사령관은 제2의 계엄 명령이 오더라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2분 만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취소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다가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 폭로가 나오자 서둘러 걷어들인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첫 공식 입장을 낸 건 오늘 오후 1시 반쯤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2분 만에 돌연 삭제를 요청해왔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단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 정보위에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사실상 거짓 해명인 게 드러나자 서둘러 입장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역시 해명이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국정원은 윤 대통령이 홍장원 1차장에게 체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홍장원 1차장에게 직접 확인했다며 오보라고 말했습니다. 차장에게 혹시 그런 지시를 받았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오보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홍장원 1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자 조 원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로 해명을 대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길어지는 침묵에 더해 대통령실과 국정원의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오늘 터져나온 이 증언들, 앞으로의 수사나 역사적으로나 중요한 증언이 될 겁니다. 스튜디오에서 유선희 기자와 다시 한번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지금까지만 벌써 4명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 게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렇게 4명입니다. 네. 특히 이 중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를 했던 게 홍 차장인데요. 지금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이진우 두 사령관은 지시를 받았다고 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전화해서 부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동 상황을 물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시를 받은 게 2명, 또 상황 확인을 전화를 받은 게 2명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초창기의 작전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언들, 이제까지 알려진 대통령의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계엄 선포 바로 다음 날이죠. 지난 4일에 이른바 당정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는 계엄은 야당의 폭거에 대응해서 거기에 경고성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가 어차피 나왔는데요. 국회에서 풀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설명한 게 있는데요. 어제 김민전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것이 결국 지난번에 계엄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네, 하지만 오늘 확인된 지시 내용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 증언, 그리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하는 지시 이런 네. 것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회를 실제로 마비를 시키려고 했다라는 정황입니다. 네. 또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뜻에 따라서 이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이 선관위로 갔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야당에 대한 경고 수준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은 내란죄로 고발이 돼 있잖아요. 이런 증언들 앞으로의 수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계엄 선포부터 지휘까지 이 모든 과정이 위헌적이었다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우선 계엄 선포의 요건 자체가 안 됐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계엄을 선포하면 곧바로 국회에 통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계엄 하에서라도 국회의원들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체포조를 운영했다.
그리고 또 국회가 요구를 하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이 모든 과정이 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네.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여인영 그 방첩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정보위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면서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언급된 체포 대상자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 그리고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이렇게 그 체포 대상에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계엄 절차 자체도 위헌적이었지만 각 당 대표를 이렇게 체포를 해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건 헌법상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는 그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헌법학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명백히 헌법기관의 어떤 권한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지시키려고 했던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으로서 위헌임이 명백하고 내란죄의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할 때 첫머리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겠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뭐 위험적인 계엄을 선포했다, 혹은 뭐 계엄 작전을 지휘했다 정도를 넘어서서 헌법상 국헌문란을 지시하고 시행한 내란을 지휘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낮부터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조금 전 잠시 휴회 중에 신동욱 대변인이 나와서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관련해 전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먼저 듣고 국회 연결해서 의총 상황 챙겨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대통령과 회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전했나요? 짤막하게 아까 알려진 것대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미. 짤막하게 그 정도만 말씀하신. 아마 대표님이 발언하고 나서 조금 뒤에 다 알려진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게 거의 답니다. 그래서 그 워딩을 제가 지금 아마 아까 돌았던 워딩들이 있는 것 같던데 확인 한번 해보시죠.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겁니다. 입장의 변화가 크게 없었다. 대통령과 대화를 했는데 뭐 아침에 입장에서 입장을 변화할 만한 어떤 뭐 설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취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아침에 한 발언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모두 의원님께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추가로 또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혹시 뭐 그런 얘기들은 의원님들 여러분 네, 신도국 대변인 발언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필중 기자, 국민의힘 의총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신동 의원이 언급했듯이 의총에서 당론으로 이미 결정한 탄핵안 반대에 대해선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결에 대한 당론은 이미 결정됐다며 변화할 것에 대해선 없었다고도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오늘 오후에 만난 뒤에도 직무 정치가 필요하다 의견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지만 당내에선 여전히 탄핵안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내일 오후 탄핵안 표결이 있으니 그 전이든 후든 대통령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당내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여전히 저는 어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좀 다수다 이렇게 들리는데
한동훈 대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그때 나왔던 얘기 자세히 한번 또 전해주시죠. 일단 신동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변화할 만한 것이 충분한 건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 설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인 취재가 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올 수도 있다고 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내일 그러면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힌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있었던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로 전달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이 올 가능성은 아직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탄핵안 표결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여당에서 8표가 이탈하면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실제로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일단 현재로선 대부분이 탄핵안에 반대한다는 거지만 아직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 의사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필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겨울이 한층 더 깊어진다는 절기대설인데요. 오늘 밤사이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기온도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영하 3도, 일요일에는 영하 4도로 시작하겠고 낮 동안에도 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대기는 갈수록 메마르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도 확대 강화되면서 강원 영동 북부 지역은 건조 경보까지 내려졌고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서해안부터 눈비구름이 몰려오겠습니다. 오후에는 충청 이남 곳곳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전북 서부와 제주 산지에는 10cm에 가까운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폭설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6도, 청주와 대전 영하 2도로 오늘보다 추운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3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5도 아래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반짝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특집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